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반도체와 신소재 첫 번째 시간이죠. 자, 반도체와 신소재가 3개의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중에 2개의 시간을 제가 담당하고 나머지 맨 마지막이죠. 자, 신소재에 대한 얘기만 우리 화학의 김철준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도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죠. 자, 그런데 실은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구성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저 앞으로 가가지고 바로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핵과 전자의 관계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될 게 바로 뭐냐면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러더퍼드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하고요.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누구? 바로 보호입니다. 자, 우리 보호 선생님의 자,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실은 그 원자라는 걸 갖다가 실은 화학적으로 가장 분해했을 때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원자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입니다. 돌톤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누가? 톰슨이라는 분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라는 걸 발견한 거야. 전자는 원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거든. 그래가지고 이 원자 안에 전자가 박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6만큼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었다면 원자가 건포도 다시 말하면 전자가 몇 개 있다? 6개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얘는 중성을 띄어야 된답니다. 자, 그랬었는데 뭘 발견한 거냐면 바로 러더퍼드란 분이 알파선, 그때는 알파선이 뭔지 몰랐어. 근데 알파선이 정확히 말하면 헬륨의 원자핵이거든요. 걔를 쫙 쏘아줘서 이 덩치 큰 놈들이거든. 그럼 얘네가 얇은 금속판을 통과할 때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알파선이 말이지 산란이 일어난 거야. 다시 말하면 거기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또 다른 물질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한 거죠. 예, 반발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산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생각하셨냐면 이 러더퍼드는 그렇다면 그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고? 그럼 뭐죠? 핵이지? 그래. 핵이 말이지. 핵을 발견하신 거야. 자, 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주변을 돈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그랬을 때 이 주변을 도는 게 바로 누구라고? 전자라고요.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요 누구야? 핵과 전자는 전기력이 작용하잖아. 그치? 서로 잡아당긴 전기력, 인력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얘가 바로 뭐다? 구심력의 역할을 해가지고 원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전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이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향하게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 플러스 1쿨럼이 났을 때 이 플러스 1쿨럼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야.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어디를 향하냐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향하면서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바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이 등속 운동을 한다. 자, 이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했을 때에는 얘는 정지하고 있는 거죠. 예, 정지하고 있을 때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앙페르의 오르는 법칙에 의해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뭐가 만들어진다고? 자기장.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얘가 속도가 빨라지다 느려지다 정지해지만 반대로 빨라지다 느려지다 정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얘는 힘을 받습니다. 자, 힘을 받아서 이동 생긴 거지. 그럼 뭐 한 거야? 일한 거야. 일 받은 거란 말이야.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그 받은 일을요 그대로 외부로 방출을 합니다. 예, 방출할 때 그때 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는 무슨 운동이냐면요. 가속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가속됐을 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야. 가속됐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 힘을 받았을 때는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으로 가볼까요? 자, 아까 전으로 가보면 여기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힘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가속운동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그래요. 여기서 전자기파가 나와야 돼.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전기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전기력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중에서 어느 게 더 에너지가 클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자, 지면이야, 지면. 자, 여기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물체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중에서 어느 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죠? 이거 했던 건데. 여기야, 여기야. 그래,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더 큰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야. 전기력을 받고 있는 여기보다는 여기 있을 때, 뒤로 갔을 때 에너지가 더 어떤 거야? 큰 거라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에너지가 어때요? 작아요. 핵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런데 얘가 뭘 발생시키냐면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작아져야겠지? 작아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전자가 여기 딱 달라붙어야 돼. 그러면 이 러더퍼드는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원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전부 다 핵에 전자가 달라붙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요. 자, 얘가 이렇게 모든 궤도를 따라가지고 다 가다 보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들을 나온 걸 갖다가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용해가지고 관찰을 해보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원자에서 빛이 나오긴 나옵니다.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선 스펙트럼을 만들거든. 어느 특정한 빛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누가? 보어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자,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요, 보어 선생님이 양자 가설이죠. 가설은 뭐냐면 내 생각에 이런 거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 가설 또는 제1 조건이라 그럽니다. 양자 가설을 설명하면서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 진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는 진동수 조건, 양자 가설, 진동수 제1가설, 그다음에 양자 조건, 그다음에 진동수 조건. 이렇게 해야죠. 이게 제2가설입니다. 자, 요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양자 조건이란 건 뭐고 진동수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자, 요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양자 조건이란 뭐냐면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 때, 요거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이 원 궤도를 따라서, 이러면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 궤도를 따는 게 아니고 얘가 원 궤도를 따라서 진동을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실은 빛이라는 것은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지. 그럼 물질은 왜 입자의 성질만 있어? 파동의 성질도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드브로이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이 입자가 말이지 너무 잘게 진동을 하거나 너무 길게 진동을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입자도 바로 간섭이 되거나 파동의 성질 있죠? 예, 간섭이 되거나 회절이 되면서 파동의 성질이 있음을 갖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 전자가 이 원 궤도를 따라서 원 운동을 하는데 원으로 운동하는데 등속 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 궤도를 따라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 이렇게. 그러면 원 운동한 게 아니잖아. 등속 원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 궤도를 따라서 원 운동을 했지만 진동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아가지고 운동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원자가 안정하게 존재한다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실은 이 양자 조건이란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고1이 무슨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 그냥 특정한 궤도에서 돈다.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 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실은요 이렇게 첫 번째 궤도에는 파장이 하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궤도는 2개 나와야 되고, 세 번째 궤도는 3개 나와야 되고, 다섯 번째 궤도는 5개 나오고, 72번째 궤도에서는 72개의 파장이 정수배로 존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뭐 한다? 원 운동을 한다. 얘가 진동을 하는, 원 궤도를 따라서 진동을 한다. 정확히 말하면 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 조건이라는 건 뭐냐?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뭐 한다?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진동수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궤도가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에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그냥 숫자로 n번째 궤도와 n번째 궤도가 있다 그럴까요? 자, 그럼 전자가 어디 있을 때 에너지가 크지? n번째야, n번째야? 그래, 당연히 뒤에 있을 때, n번째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멀리 있을수록. 그러면 n번째에 있을 때가 n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크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n번째에 있던 전자가 n번째로 가려면요.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그죠? 예, 그래요.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를 갖다 흡수하는 거야.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빛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은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전자가 이 궤도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자가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말 그대로 전이라 그래. 전이 된다 그러거든.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에너지가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하니까는 자, 요 두 개의 차이에 해당되는 빛,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요 방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방출하는 에너지와 흡수하는 에너지는요 같은 궤도에서 같은 궤도로, 같은 궤도에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저 궤도에서 이 궤도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에너지, 빛 에너지는요. 예. 자,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자, 얘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갖다가 뺀 거죠. 자, 방출되거나 흡수될 때 이 에너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얘네들은 뭐죠? 그렇지. 전자가 이 궤도에 있을 때 또는 전자가 저 궤도에 있을 때, 저 궤도와 이 궤도에 있을 때 전자가 갖는 에너지, 전자가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거의 차이만큼 뭐가 나오는 거야? 빛이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빛. 이건 전자기파란 말이에요. 빛. 그래, 빛이라고요? 그래요. 자, 근데 이 빛에 대한 정의를 누가 했냐면요. 실은 진동수에 따라 빛 에너지가 크다는 건 다 알았어. 근데 이 플랑크라는 분이 말이지, 에너지와 진동수가 서로 비례 관계인 건 알았는데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값도 다르고요. 단위도 달라요. 단위가 전자볼트고요. 주를 아주 작은 값으로 놓은 거야. 전자 한 마리에 갖는 에너지. 전자볼트고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헤르츠란 말이야. 단위도 틀리고 숫자도 틀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했냐면요. 하지만 얘가 2배가 됐을 때 얘가 2배가 됐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거야. 자, 얘에서 얘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눴더니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똑같은 값을 갖다가 지가 발견했다고 플랑크 상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럼 E는 뭐가 되는 거죠? HF가 되는 거죠. 자, 이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이 에너지 값이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전자는 양자 조건에 의해서 특정한 궤도에서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가거나 저 궤도에서 이 궤도로 올 때는 특정한 에너지, 특정한 빛을 내거나 흡수해야겠지? 그러면 요 빛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진동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특정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라는 게 바로 뭐야? 그래, 진동수 조건이야. 뭐냐면 특정한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거나 특정한 진동수의 빛을 갖다가 방출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출됐을 때에는 또는 흡수됐을 때는 스펙트럼이 뭐로 나온다? 선으로 나온다.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가설을 내린 거예요. 와, 그럴싸해.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된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게 바로 진동수 조건에 대한 얘기죠. 먼저 양자 조건은 뭐냐면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자, 원 궤도를 따라 진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양자 조건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궤도와 저 궤도, 전자가 도는 궤도는 뭐 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궤도에서 저 궤도 또는 저 궤도에서 이 궤도로 갈 때에는 특정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방출했을 때 그 빛은요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와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오는 빛의 값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특정한 빛이 나온다. 바로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만약에 얘가 EN 프라임, 얘가 EN이라면요. 자, 방출되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자, 높은 거 EN에서 자, 낮은 거 EN 프라임이죠. EN 프라임을 뭐 한 거다? 뺀 것만큼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흡수를 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자, 얘의 진동수의 값은 뭐 하고 있다? 정해져 있다. 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바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그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갖다 구별하는 정확한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양자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자수와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이거 아까 전에 살짝 나온 것 같긴 한데 뭐지?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양자수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바로 수소죠. 수소 원자 모형을 갖고서 우리가 대부분 다 따집니다. 그럼 수소 보면 수소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소는요, 전자가 몇 개 있는 놈이죠? 전자가 한 개 있으면.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자, 그 다음에 핵은 말이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져 있죠. 양성자는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띠고 중성자는 전기 띠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띠지. 그럼 원자란 놈은 뭐지? 중성 원자란 놈은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 누구야? 수소야. 두 개 있는 놈, 헬륨.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세 개, 리튬, 네 개, 베릴륨. 그죠? 그래서 수, 해, 리, 베, 부크, 누프네. 나만 알지 인왕연화 카카 해가지고 저는 20개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화학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게 하셨어요. 그분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아무튼 그분의 영향을 받은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화학 선생님 방식대로 1번서부터 20번까지 전자가 한 개 있는 놈서부터 20개 있는 놈까지 다 외우셨죠? 자, 근데 수소로 하자고. 수소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그러면 걔는요, 첫 번째 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은요, 이 간격이요, 가면 갈수록 더 넓어져요. 이게 무슨 반지름은 말이지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그런 얘기 여러분은 헷갈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데 에너지의 값은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궤도 차이가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차이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궤도를 1, 두 번째 궤도는 2, 세 번째 궤도는 3, 네 번째 궤도는 이렇게 숫자로 매긴 거야. 다섯 번째 궤도는 다섯 번째는 하지 말고 점점점. 그다음에 만약에 n 번째 궤도는 또 n 번째 궤도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럴까요? 자, 점점점. 그러면 또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뭘까? 무한대가 되겠지. 자, 무한대. 이렇게. 자, 이렇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숫자, 궤도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딱딱 정해 놓은 걸 갖다 뭐라 그런다? 그걸 갖다가 주양자수 또는 양자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궤도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이 궤도들, 전자가 도는 궤도는 정해져 있는데 걔네들 갖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정해놓은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양자수, 양자화 되어 있다. 숫자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갖는다고. 근데 한번 볼까? 얘가 무한대까지 갔어. 자,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전기력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지? 그러면 자, 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전기 에너지도. 그렇죠.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통틀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하게 되면 내용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만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똑같은 관계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거든요.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물리량들이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E는 마이너스 2얼분의 2의 제곱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말고 이게 0이야.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던 전자를 이만큼 옮기려면 얘는요 전기력을요 전자는 전기력을 핵 쪽으로 받잖아. 근데 그 힘과 반대돼서 이만큼 내가 옮기려면 내가 뭐 해야 돼? 1 해줘야 돼. 1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13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거 갖다가 첫 번째 궤도에 있던 놈을 갖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는데 만약에 13.6 전자 볼트만큼의 내가 일을 했다면 일을 해가지고 여기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건 0이 된 거야. 그렇다면 자 여기선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다시 내가 13.6만큼의 일을 했더니 에너지가 0이래. 미치겠지?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음의 값을 갖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이어야지만 내가 13.6 전자볼트만큼의 일을 했을 때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에너지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쪽 중에서 어느 게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저쪽하고 이쪽 중에서 이쪽이잖아. 멀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말이지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야. 에너지 값에서 마이너스가 오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것은 얘는 전기력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쯤만 해둘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궤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4 전자볼트고, 자, 세 번째가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고, 네 번째가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였나? 자, 뭐 이렇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에너지 값이 말이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정해져 있는 크기 위로 올라가서 크죠? 그걸 뭐라 그런다? 에너지 준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아, 별거 아니군요. 그래요. 각 궤도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고요.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갖다 비교하는 걸 뭐라 그런다? 에너지 준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핵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는 뭐한다? 증가한다 라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바닥 상태. 이게 무슨 말이지? 들뜬 상태. 자, 얘에 대한 얘기예요. 얘를 갖다가 내가 에너지 바닥 상태, 바다 상태, 바닥.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에너지가 큰 값서부터 작은 값부터 큰 값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수소입니다. 수소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예요. 그럼 무한대 저 끝까지 갑니다. 무한대. n이 무한대일 때는 얼마냐면요. 얼마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0이야 0. 그럼 이거 넘어서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궤도가 얼마냐면요. 요게 중요해요.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4야.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두 번째가. 뭔 말이야? 그다음에 일단 한번 해보자고. 세 번째는 얼마냐면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세 번째. 자, 세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뿐이고. 자, 어쩌다 보니까 외워졌어 나도.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갖고 와야 돼. 이거 다면 안 되는데. 그래 좋았어. 이게 n이 네 번째거든요. 자, 네 번째 궤도일 때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입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첫 번째 궤도하고 두 번째 궤도 있죠. 우와, 이 차이가 얼마예요? 이 차이가 얼마냐면 10점이야. 10점이 전자볼트야. 근데 자, 두 번째가 무한대까지는 3.4밖에 안 돼. 3.4 전자볼트.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갖다가 첫 번째 궤도에 있던 놈을 갖다가 두 번째 궤도까지 올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전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가 어디 있을 때 가장 핵으로부터 벗어나지가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정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지. 그러면 이때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죠. 안정한 상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갖다가 바로 바닥 상태라 그러는 거야. 다 상태가 아니고 바닥 상태. 자, 바닥 상태라 그러고요. 자, 두 번째만 넘어서게 되면요. 여기서부터는 어때? 그래. 전자가 있지. 바깥으로 나기가 쉽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이후서부터는 전부 다 뭐야?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 그래서 두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요. 두 번째 궤도를 첫 번째 들뜬 상태, 세 번째를 갖다가 두 번째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몰라주셔도 돼요.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고요. 바닥 상태일 때보다 얘네가 가장 뭐하다?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얘기야. 왜?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니까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많은 일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이온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있을 때?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왜 했는데요? 왜 했냐면 실은 첫 번째 궤도에는요. 전자가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이거 우리가 화학 관련 분야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화학 관련 분야 아니고 화학원을 배우면 내용을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화학원에 나옵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궤도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무슨 옥텟 규칙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그럼 화학 선생님이 하시게 하고 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당황스럽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는요. 1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8개일 때가 안정해.
내가 지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내용을 알아주셔야지만 여러분이 반도체가 아하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좋았어. 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궤도 두 개가 있으니까는 수소나 헬륨은 말이지 첫 번째가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 한번 해볼까? 산소 6개 있죠, 전자가? 수해, 리베, 부크, 느, 오, 8개 있네, 8개. 산소니까 8개. 전자가 8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2개. 그러면 두 번째 궤도는? 그래, 나머지 6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마그네슘 해볼까요? 마그네슘은 수해, 리베, 부크, 느, 오픈에 나, 마 12번. 12개가 있어. 전자가 12개가 있는데, 자, 12개가, 산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가 바닥 상태입니다. 그럼 마그네슘은요? 12개 있다 그랬지? 첫 번째 2개 들어갔어? 두 번째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8개. 합친 몇 개지? 10개. 몇 개 남았어? 2개. 그러면은, 자, 세 번째 궤도 2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궤도가 바로 뭐가 되는가?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네 번째 궤도 이후서부터가 뭐가 되는 거다? 들뜬 상태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자, 잔뜩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고체라는 것에 대한 얘기, 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이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고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고체를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기체부터 해줘야 돼. 기체. 기체. 자, 기체. 기체가 뭐죠? 예. 실은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라 그래서 그걸 갖다 제가 에너지 준위로 한번 표시해 보면요. 우리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실은요. 공간의 휘어짐. 중력은 나중에 상대성 이론 배우면은 공간을 갖다가 휘어지게 하는 거야. 힘이 아니고.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괜한 얘기 한 건가? 자, 여기 원자핵이 있습니다. 자, 원자핵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 공간의 휘어짐 반을 뚝 나누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게 바닥 상태겠죠? 예.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준위 딸 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다음은 말이지 무한대가 여기 있는 거. 무한대가 한 이쯤 있는 거죠. 이쯤.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겠죠? 네, 그 안에 이렇게 값이 그다음에 그 안에 값이 여기 바닥 붙어야 돼. 그래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바로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일로 가면요. 자, 일로 갈수록 자, 이거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놈이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기체일 때는 기체는 말이지 이 전자들이 이 에너지 준위들이 다시 말하면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원자에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독립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 고체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고체는요. 자, 여기 준비했거든요. 자, 이 준비된 그림 보세요. 원자가 2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죠?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닥 상태일 때 자, 이때가 뭐냐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얘가 에너지 장벽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바닥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 원자 핵에만 이 전자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요게 넘어가가지고 들뜬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을 때는요, 다른 원자에게 영역적으로 갈 수가 없어. 하지만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뭐? 들뜬 상태. 자, 여기가 뭐라고요? 이쪽이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는요. 예, 그래요. 들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들뜬 상태.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실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번에 가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2개지? 2개잖아. 얘하고 쟤하고 2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합쳐질까? 아니, 얘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왜냐면 하나에 똑같이 전자가 2개씩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가까이에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2개씩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3개일 때는 어떨까요? 뻔하지 뭐. 3개일 때는 원자핵 3개죠? 자, 바닥 상태일 땐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거고요. 자, 이 줄이 몇 개가 될까요?
그래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세 개 됐잖아요. 자, 하나, 둘, 세 개일 때 세 개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야. 자,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그죠? 세 개씩 묶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네 개가 무수히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수히 많아지는 거야.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용어를 갖다 써야 돼. 자, 역시 여기는 에너지 장벽이고요. 그죠? 에너지 장벽. 이리로 넘어가. 여기는 전자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바닥 상태일 때에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드디어 여기서 전자가 가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치? 그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허용된 띠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에너지 띠라는 거예요. 에너지 띠. 허용된 띠가 에너지 띠가 되는 거라고. 에너지 띠. 허용된 띠가. 에너지 띠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에너지 띠예요. 에너지 띠. 그런데 이 허용된 띠에는 뭐가 허용됐냐면 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 허용된 띠입니다. 그럼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은요? 예, 그렇죠. 허용된 띠, 띠와 띠 사이죠? 그걸 뭐라 그래? 띠 간격, 띠 틈이라 그래요. 이걸 띠 틈. 띠 틈. 띠 간격이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띠 틈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띠 틈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어? 에너지 띠에만. 얘도 에너지 띠, 얘도 에너지 띠들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띠. 다시 말하면 에너지 띠가 뭐라고요? 허용된 띠라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에너지 띠라, 어느 교재에는 에너지 띠라 나오고 어느 교재에는 허용된 띠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헷갈릴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허용된 띠, 에너지 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 하지만 그 띠와 띠 사이를 뭐라 그런다? 띠 틈이라 그러고 띠 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을 때 고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고체의 그 전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죠. 예, 바로 띠 이론에 의해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다음에 부도체는 전기 안 통하는 거고 반도체는 어떨 때 통하고 어떨 때 안 통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띠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림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먼저 준비된 그림이 하나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자, 실은요. 이 그 에너지 장벽 안에 있을 때 그때의 띠를 갖다가 뭐라 하면 원자 바닥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마그네슘 바닥 상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전자를 갖다 뭐라 하면 원자의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제일 가에 있다 그래가지고 원자가 전자 또는 가전자라 그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자가 가에 있는 전자의 띠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띠 또는 가전자 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띠라고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예요, 여기가. 뭐라고? 자, 실은요, 이건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바닥 상태가 아니게 이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걸 알아야지만 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드디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도 또 막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그릴게요. 원자까지 바로 위에 있는 거. 자,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갖다가 둘 다 허용된 띠야. 에너지 띠죠. 예. 근데 얘는 원자가 띠, 얘는 뭐라 그러면 전도띠라 그래요. 전도띠. 그러면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만요. 정상 상태에서는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단 말이야. 물론 띠틈, 얘와 얘 사이를 뭐라 그런다? 띠틈이라 그러죠. 띠틈. 자, 여기도 전자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여긴 전자가 지금 없는 거지. 여기서 이거에 해당되는 이 띠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이동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용된 띠란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그다음 우리가 볼 그림을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도체 나왔네요. 자, 띠 이론에 의해서 도체와 반도체와 부도체를 다룰 건데요. 도체는요. 바로 원자가 띠, 가전자띠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에너지 받지 않아도요 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전압만 딱 걸어주면요 우웅 해가지고 샥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체입니다. 전기 잘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림 한 번에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예, 반도체와 부도체는요 가전자띠, 다시 말하면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띠 틈의 간격이 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가 올라가려면 아주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죠. 그쵸? 그렇지만 반도체는요, 열을 받거나 또는 빛을 받거나 아니면 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말이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전도띠에서 이동할 수가 있죠. 예, 자 여기가 바로 허용된 띠란 말이야. 허용된 띠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도체는 완벽히 구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하고 부도체는 그림이 뭐야? 같이 나와야 돼. 간격이 좁으면 반도체, 넓으면 부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구별하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요 내용에 대한 얘기, 시험 문제 이거 꼭 나오거든요. 자, 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 비슷하게 시험 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기본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표는 고체의 다양한 결합의 종류와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화학적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건 우리 김철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게 고맙겠는데 아무튼 1번 문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 뭡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를 함께 공유하는 결합이다. 무슨 결합이죠? 자, 공유 결합이라 그러죠.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 나중에 반도체에서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자, B 한번 볼까요? B는 양 이온과 이온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한다. 아, 이온 결합이네 이거는. 자, 눈치채셨습니까? 예, 자, 별거 아니죠? 자, 이온 결합이고 이건 물리를 하는 나도 알겠다.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자, 그다음 원자들이 서로 잡아당겨서 금속의 결정을 이루는 결합을 뭐라 하냐면 금속 결합이라 그래요. 자, 이건 모르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세요. 시험 문제 출제되진 않을 거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는 한번 나옵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결합 방식을 각각 쓰셨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림은 과학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선생님 계시고요. 자, 민소리하고 철수하고 하은이가 있네요. 그죠? 자, 뭐라 그랬죠? 선생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와, 선생님 잘생기셨는데요. 자, 원자 내 전자의 원래 과학 선생님 다 잘생겼어요. 자, 미안해. 자,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에너지 준위 에 대한 얘기. 실은 에너지 값이 양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지? 에너지의 양자화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걔네들의 순서를요, 준위라 그러죠. 에너지의 준위에 대해 발표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민설이 안경 썼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죠? 예. 자, 전자는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 궤도에서 저 궤도를 막 이동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걸 전이라 그랬잖아요. 전이. 자, 전이할 수 있다. 전이. 그래. 민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다음 철수. 자, 철수. 약간 머리 세운 게 기분 나빠. 자, 전자는 연속적인 에너지 값.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올 때는 특정한 빛이 나왔잖아.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죠.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만약에 얘네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데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요. 모든 색깔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데나 전자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연속적이라 그래요. 연속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느 특정한 궤도에 있을 수 있다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속적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불연속적이라 그러잖아요. 불연속적. 그죠? 예. 그래서 전자는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 게 아니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져요. 예. 철수 틀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예. 하은이는 학생 안 같아. 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을 합니다. 우와!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요. 무슨 운동한다고요?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틀려. 등속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원궤도를 따라서 진동한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고 얘기한 하은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죠? 오, 예. 자, 역시 여학생 2명이 맞췄군요. 그죠? 예. 여학생들은 잘 안 틀려요. 남학생들만 많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림에서 나오던 특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멋지게 한번 풀어봤고요. 예, 그다음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전자띠에 있던 입자 A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전자띠의 빈 자리에
B가 생깁니다. 자, 이에 대한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거 언제 나오냐면요. 예, 이거 실은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근데 문제가 좀 앞에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실은요. 뭐냐면 이게 비어져 있는 공간을요. 자, 요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갖다가 양공이라 그래요. 전자가 나가면 여기가 B지. 자, 빈 곳을 갖다가 양공 또는 얘를 갖다가 전공이라고 합니다. 전공. 자, 그러면 얘가 이동해 나가는 거 항상 뭐죠? 전자죠? 예, 전자가 되겠죠. 전자. 그래서 A는 전자, B는 양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실은요.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전기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전기를 띈다는 건 전자가 남냐 모자르냐에 따라 전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전자가 남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 전기를 안 띈다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숫자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치? 그때 전기 안 띄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많게 되면 전기를 띱니다. 어떤 전기 띄죠? 마이너스 전기를 띄죠. 하지만 전자가 모자르게 되면 플러스보다 모자르게 되면 구멍 뚫린 거잖아. 그치? 그럼 무슨 전기 띄는 거야? 플러스 전기 띄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된다. 실은 플러스 전기를 띄는 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것에 대한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양공은요. 바로 플러스의 역할을 한다는 거. 전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자, 전자가 들어가면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이 양공도 이동을 해요. 왜냐면 전자가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온 곳, 전자가 여기서 나와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나온 곳은 구멍이 또 생기잖아. 그러면 양공이 뭐야? 여기다가 절로 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양공이 이동을 합니다. 양공은요, 바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요, 당연히 전류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기억에서 A는요 전자예요. 양공은 B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고 B는 플러스의 성질을 그렇죠. 플러스 전기 성질을 갖는다고요. A는요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갖는 거고요. 그죠? 예, 이건 맞네요. 그다음에 디귿 A가 가전자띠에서 전도띠로 이동할 때는 자 이거에 해당되는 뭐야? 어느 게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그렇지. 핵으로부터 멀수록이잖아요. 이건 바닥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위가 크고 얘가 에너지가 어때요? 작죠? 그러면 이게 뭐 A라 그러고 이걸 B라 그랬을 때 이 차이만큼 A에서 B를 뺀 것만큼의 차이만큼 뭐가 된다?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얘는 그래 위로 올라가려면 흡수해야죠. 흡수. 그죠?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때 방출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네네네네. 자, 그래서 3번 멋지게끔 맞췄고요. 자, 이제 그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요, 바로 알 수 있네. 이건 뭐냐면, 띠 이론에 의해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류가 다른 고체 물질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맞추라는 얘기야. 자, 얘는 뭐냐면요. 예, 그래요. 전자띠하고 전자띠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요, 전자띠에 전자가 있는데, 전도띠로 쉬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치? 얘는 누굽니까? 도체예요, 도체. 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비교를 해야 돼. 바로 뭐로? 띠틈의 간격. 그죠? 띠의 간격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넓죠? 넓으면 뭐야? 부도체죠, 부도체. 부도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반도체가 되는 거죠, 반도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실은요, 얘는 말이지, 열을 받거나 또는 빛을 받는 거야. 빛을 받거나 또는 전압을 아주 크게 걸어줬을 때에는 말입니다. 자,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한 거죠? 흡수해서 전도띠까지 올라가서 그때 전류가 흐른다면. 그전에는 받기 전에는 열을 받거나 빛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열을 받지 않거나 빛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래요. 가전자띠에 있으니까는 바닥 상태에 있는 거지 다른 핵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동해 안 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그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올라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너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안 한다? 안 흐른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가나다에 해당되는 고체 물질을요 우리가 각각 쓸 수 있었습니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체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A, B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나왔네요. 그죠? 자, A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는 에너지띠 간격이 도체보다는 크고 부도체 도체 아니면 도체도 부도체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누구야?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A에 들어갈 건 누구다? 반도체다. 그거 부도체보다는 작아서
전자가 어느 정도의 열이나 또는 전압을 받거나 또는 빛을 받거나 그러면 띠 간격을 넘어서 전도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죠. 반도체인 거 알았어요. 그다음 2번. 자, 누구는 규소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와, 이거는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알루미늄이 뭐냐? 규소가 몇냐면, 규소가 14족 원소예요, 14족. 14족 원소고요. 거기다가 얘를 갖다 첨가시키는 거야. 얘가 도핑했다 그러거든요. 자, 불순물입니다. 자, 14족에다가 14족이 아닌 걸 집어넣으면 불순물이라 그러죠. 불순물이 나쁜 게 아니야. 자, 얘가 15족이거든요. 수해, 리베, 부크, 누, 오프, 네, 나만, 알. 13족이네. 알. 13족이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13족입니다. 그러면 14족에다 13족을 갖다가 더한 거죠. 첨가시킨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실은 이때 공유결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공유결합을 했는데 하나가 비어. 왜냐면 첫 번째 궤도에 2개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8개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궤도에는요. 자, 8개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4개까지 있을 수 있지. 2개, 8개면 10개잖아. 그럼 나머지 4개가 세 번째 궤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이 4개들이 다른 원소들이랑 같은 원소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면 공유결합이 돼가지고 8개가 채워져가지고 안정이 됩니다. 근데 얘가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가 비잖아. 그치? 그 빈 걸 갖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뭐가 되는가? 그게가 양공이 되는 거란 얘기. 양공, 전공이 되는 건데, 자, 요 그림에 대한 얘기는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하나가 모자르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해가지고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P형 반도체. 그래서 P형 반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전자띠에 있던 전자가 불순물이 만든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면서 빈자리가 생겨 양공이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에 대한 얘기 마치고 그다음에 자, 실력 문제입니다. 자, 202페이지네요. 202페이지 실력 문제로 갑니다. 실력 문제. 그림은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반도체래요. 그죠? 전도체. 얘 누구라고요? 자, A가 전자라고, 전자. 아까 나온 거잖아. 그럼 얘 누구죠? 전자가 갔으니까 구멍 뚫렸죠? 얘는 뭐예요? 양공. 얘는 전자, 얘는 양공 또는 전공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A는 전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A와 B는 당연히 전자가 나갔으니까 뭐 이걸 꼭 쉬지 않더라도 전자가 나간 만큼 전자가 나가서 양공이 생긴 거지. 그럼 전자의 숫자와 양공의 숫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같아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A와 B의 개수는 자, 전자와 양공이 온도가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많은 전자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A와 B의 개수는 뭐한다? 증가한다가 되겠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돼야 되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력 문제까지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끝마쳤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앞까지 우리가 얘기를 다 했단 말이야. 이 앞에 있는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요, 뒤에 나오는 지금 뭐 PN 접화 다이오드, 뭐 불순물 반도체, 트랜지스터, 뭐 직접 회로에 대한 얘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면 그래서 P형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 그래서 전자와 양공 때문에 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구나 라는 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가전자띠는요,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띠는요, 들뜬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내용만 정확하게 갖고 오시면요, 다음 시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반도체 신소재 2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